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독자는 여전히 러시아 소설에 관심이 없었고 시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마드리드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말할 수 없었다. 마드리드의 다른 지역을 거의 알지 못했고 어쩌다 마르첼로와 박물관이나 쇼를 보러 가는 게 고작이었으니까. 라바피에스에서 나는 난생 처음 아랍인 2명에게 시계와 지갑과 내게 남은 마지막 사치품인 몽블랑 만년필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이곳에선 마음이 편안했다. 사실 나는 이곳에 북적거리는 삶에 파묻혀 느긋하게 지냈다. 마르첼라는 이따금 바르비에리 카페로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그 덕분에 나는 이 동네를 내 손바닥처럼 훤히 알게 되었다. 나는 항상 흥미롭고 색다른 곳을 발견했다. 볼리비아인 알세레케가 운영하는 핸드폰 가게도 그중 하나였는데 그는 아프리카 고객을 좀 더 잘 상대하기 위해 스와힐리어를 배웠다. 우리는 흥미로운 작품이 상영될 때는 함께 영화 보관소에 가서 고전 영화를 보았다. 산책하는 동안 마르첼라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러다 가끔 그녀에게 숨 쉴 틈을 주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말했고 그녀는 더욱 신나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 떠들었다. 종종 나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그녀가 말하는 모습에 열정과 확신과 희망과 기쁨에 차 말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나는 그녀처럼 자기 직업에 완벽하게 몰두하고 평생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파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알게 되었다. 나는 몇 가지 검사를 받기 위해, 그녀는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의 병문안을 하러 병원에 왔던 것이다. 대기실에 함께 있던 30분 동안 그녀는 낭테르의 소극장에서 상영된 몰리에르의 서민 귀족에 대해 열심히 말했다. 그 연극의 무대를 그녀가 디자인했는데 나는 그 연극을 보러 갔다. 극장에서 마르첼라를 만난 나는 연극이 끝난 뒤 지하철역 근처 비스트로에서 그녀와 술을 마셨다. 우리는 2년 반 동안 함께 살았다. 첫 해는 파리에서, 이후에는 마드리드에서. 마르첼라는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이탈리아 여자였다. 그녀는 건축가였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로마에서 건축을 공부했고 대학생 때부터 연극 무대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더는 건축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자 그녀의 부모는 몹시 분노했다. 그래서 몇 년간 부모와 소원하게 지냈지만 그들은 결국 딸이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진정한 소명의식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딸과 화해했다. 가끔 그녀는 로마로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주로 외진 극장에 저예산 연극 무대 세트를 맡았기 때문에 보수도 적었고 심지어 한 푼도 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부유한 그녀의 부모가 가끔 그녀에게 돈을 송금해 주었고 덕분에 그녀는 시간과 정력을 모두 연극에 쏟을 수 있었다. 아직 성공한 무대 디자이너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명성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언젠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고 전 유럽의 연극계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전형적인 이탈리아인처럼 몸짓을 하고 말도 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나는 체오프의 벚꽃 동산,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골도니의 할리퀸, 두 주인의 하인 이나 로아스의 라셀레스티나의 무드 세트의 대변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녀의 아이디어에 흠뻑 매료되었다. 그녀는 한때 영화 세트장에서 보조 장식가로 일했고
영화계에서 계속 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연극을 좋아했다. 영화계나 방송계보다 연극계에서 무대의 디자이너로 성공하기가 훨씬 힘들었지만 그녀는 소명의식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마르첼라 덕분에 나는 연극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고 구성이나 등장인물뿐 아니라 장소와 인물을 따라 바뀌는 조명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배경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체구가 아담하고 밝은색 머리카락에 눈은 초록색이고 피부는 아주 희고 부드러운 데다 매우 쾌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대단히 활동적이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었는데 주로 다 해진 양가죽 자켓에 청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고 다녔다. 그리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는 조그만 무태 안경을 썼는데 그러면 꼭 광대 같은 얼굴이 되었다. 그녀는 이기적이지도 계산적이지도 않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많은 시간을 바쳐 일했다. 가령 고등학생들이 단 한 번 상연하는 로페 데베가의 연극 무대를 설치할 때였는데 세트라곤 가구 4개와 캔버스에 그린 그림 2개뿐이었음에도 마치 처음으로 파리의 오페라 극장에서 무대 장식을 맡은 디자이너처럼 전력을 다했다. 그런 일에서 그녀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거나 아니면 전혀 받지 못했지만 대신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으로 듬뿍 보상을 받았다.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일한다는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마르첼라였다. 우리 아파트를 꽉 채운 무대 세트 모형 가운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것만 실제 무대로 만들어졌다. 나머지는 예산 부족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그녀가 좋아하는 작품을 읽으며 구상한 무대 세트들은 결국 스케치나 모형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할 때 결코 보수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연출가나 제작자가 위선자거나 미학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흥행에만 신경 쓰는 사람처럼 보이면 중요한 계약도 거절했다. 반면 기성극단과 거리가 먼 전위예술 그룹의 무대 세트 작업은 기꺼이 맡아 혼신을 다해 일했다. 그녀는 자기 작업을 잘 해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기꺼이 도와주었다. 그래서 동료를 도와 후원자를 찾거나 극장을 물색하기도 하고 가구와 의상을 빌리거나 기증받는 일에도 서슴지 않고 협력했다. 목수와 전기기사와도 기꺼이 함께 일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무대 청소를 하거나 관람 티켓도 팔았으며 관객의 자리를 찾아주기도 했다. 그렇게 자기 일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은 늘 나를 놀라게 했고 열정적으로 일에 매달리는 그녀에게 나는 인간의 삶에는 연극 무대 세트만이 아니라 먹고 자고 인생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했다. 나는 왜 마르첼라가 나와 함께 사는지, 왜 자기 인생에 나 같은 혹을 붙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에서 그녀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은 그녀의 일이었고 내가 그녀를 도울 일은 거의 없었다. 내가 연극 무대에 대해 아는 건 모두 그녀가 가르쳐준 것이었고 내가 건네는 의견은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모든 진정한 예술가처럼 그녀도 남에게 의견을 구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머릿속에 마구 떠오르는 이미지와 가능성과 대안과 의문점을 큰 소리로 떠들어야 직성이 풀렸는데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 뿐이었다. 나는 가능한 오랫동안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또한 그녀와 함께 국립도서관에 가서 판화, 도록과 책을 살펴보았고 기술자와 골동품 수집가를 찾아갔으며 일요일이면 빠지지 않고 벼룩시장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단지 그녀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한 것만은 아니다. 그녀의 얘기는
항상 새롭고 놀라웠고 가끔은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통해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무대 장식과 조명, 가장 일상적인 물건의 존재와 부재, 빗자루 하나나 수수한 꽃병 하나가 연극에 그토록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2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60세가 되면 우리 관계가 나빠질 거라고 항상 생각했다. 나와 반대로 그녀는 여전히 젊을 것이고 자기 또래의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 결국 나를 떠날 것이다. 그녀는 외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매력적이었다. 거리를 걸을 때면 남자들이 그녀를 계속 쳐다볼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던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우리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요? 그럴 수는 없었다. 그녀가 아이를 원한다면 나는 더없이 즐거워야 했다. 하지만 고민이 들었다. 왜 그렇게 반응했던 것일까? 아마도 나쁜 소녀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시련을 당한 탓에 50살이 넘은 지금 우리를 포함해 어떤 커플이든 아무런 기복 없이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심은 어리석은 것일까? 우리는 2년 반 동안 잘 지내왔고 한 번도 심하게 싸운 적이 없었다. 기껏해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거나 일시적으로 화를 냈을 뿐 관계를 끝장낼 정도의 다툼은 결코 없었다. 나도 좋다니 다행이에요. 마르첼레가 말했다. 지금 아이를 갖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했을 때 그러자는 거예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분명 그녀는 미래 중요한 일하는 형용사에 걸맞는 일을 할 여자였다. 하지만 나는 이후 몇 년 동안 마리오 무치니크가 맡기는 작품 스페인어로 옮기자마자 내 기억에서 사라질 가벼운 소설보다 좀 더 창의적이고 번역에 많은 열정과 공이 들어가는 작품을 번역하는데 만족하며 살아갈 사람에 불과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다. 더구나 나는 그녀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웠다. 그런데 그녀는 왜 나를 사랑할까? 나는 늙었고 전혀 잘생기지도 않았으며 지적 감각은 점점 둔해졌다.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의 최종 목표는 오로지 파리에 정착해 나머지 인생을 보내는 것이었다. 언젠가 마르첼라에게 그게 내 유일한 소명의식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깔깔거렸다. 좋아요. 당신은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평생을 파리에서 살았으니 아주 만족스럽겠네요.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내게는 약간 비아냥거리듯 들렸다. 마르첼라는 나보다 더 내 상태에 관심을 보였다. 혈압약을 먹으라고, 매일 적어도 30분은 걸으라고, 와인은 하루에 2-3잔 이상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했다. 그리고 보수가 좋은 일을 맡게 되면 페루로 여행 가서 그 돈을 모두 써버리자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녀는 쿠스코와 마추픽추보다 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던 리마의 미라플로레스를 먼저 가보고 싶어 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장단을 맞추었지만 마음속으로 결코 그 여행을 떠나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행을 무한히 연기시킬 작정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페루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내 조국은 모래밭의 신기루처럼 내게서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곳엔 친척도 친구도 없었고 심지어 그곳에서 보낸 10대 시절의 기억조차 점점 희미해졌다. 알베르토 라미엘은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주가 지나서야 내게 소식을 알렸다.